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강영수 KCGI 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는 처음 하는 방송인데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3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4.4%로 예상보다도 더 강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흔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정책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번 GDP 상향 조정의 좀 특이한 점으로는 네.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인데요. 먼저 소비부터 보면은 미국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3.5%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점으로는 고금리 환경에도 소비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K자형형으로 양극화식으로 지금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나 고소득층에서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DP에 기여했던 요인으로는 투자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 투자로는 지금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설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출 또한 국방비 예산이라든지 주정부 예산 중심으로 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소비가,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소비가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산업 안에서는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제 중심의 AI 산업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AI 산업을 두고 올해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겠지만 항상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이 버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에도 버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을 것으로 있겠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더불어서 수익성에다가 매출의 지속성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아마 개별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건데, 그때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수익성 부분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억 달러로 약 개별 기업마다 30에서 50% 더욱더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투자 속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부합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게 투자한 만큼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매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속도가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더 상향 조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지속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AI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AI, LLM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향후에 매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키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을 생각했을 때 11월이었죠, 본부장님. 네.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상승이 시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AI,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냥 오라클 자체적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네. 제한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발행을 통해서 AI 투자를 몇 년간, 수년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메타 같은 기업도 SPC,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AI 관련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수년간 AI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테슬라, 애플, MS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 먼저 살펴보면 작년에 M7 안에서 테슬라 실적이 가장 좀 부진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테슬라는 이미 월 초에 차량 인도량이 네. 발표되었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좀 미달하는 숫자이긴 했는데 그렇죠.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S 기준으로는 0.4, 매출도 지금 역성장, EPS도 역성장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라든지 가격 인하라든지 경쟁 심화를 통해서 테슬라의 본업인 차량 판매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표시하는 재무 지표로는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과거에 테슬라가 좋았을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15%를 상회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5%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적 압박이 있는 반면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 로보택시는 언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퍼지는지가 관심이 클 것 같고 현재는 지금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5% 미만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하드웨어 판매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관련해서 지금 자체 AI5 칩을 설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AI6 다음 칩도 설계를 이제 착수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도 옵티머스 버전 3가 출시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양산 계획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준다고 하면은 향후 테슬라에 대해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이런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에 따라서 향후 성장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고 아틀라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콜을 통해서 옵티머스 관련된 양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더 주목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텔을 어떻게 보셨어요? 인텔은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TSMC라든지 이런 기업과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그런 기대가 이제 깔려 있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미국 출신의 메이드 인 US 파운드리 기업에 수주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미증시 호조에는 빅테크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년과 같은 풍부한 유동성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플러스 연준의 통화 정책을 봐야겠죠. 올해 연준 의장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본부장님. 네. 어떤 인사가 앉든지 간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누가 의장이 되던 간에 연준의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않을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노이즈처럼 이제 느껴지는 뉴스들은 많습니다. 누가 의장이 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연방준비위원회 자체가 다수 의원의 합의로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두 가지 요인, 고용과 물가라는 큰 프레임워크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의장이 되던 간에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의장이 되던 간에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가 시장에 우려하는 만큼 훼손이 되진 않을 것이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열립니다. 2026년 올해 첫 금리 결정인데 동결이 되겠죠. 하지만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몇 차례 정도 예상하십니까?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예측보다는 네. 현재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관망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고용을 이제 먼저 보자고 하면은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중반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코어 PC인데 이 부분도 관세 영향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의외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우하향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하반기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러니까 연내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천스탁 시대를 열었고 최근에 미증시 흐름을 보더라도 대형주보다는 러셀 2000 같이 중소형주 단이 좀 힘을 내줬습니다. 빅테크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소형 단으로 매기가 좀 쏠릴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랠리가 선별적으로 중소형주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중소형주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금리 하락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차입금이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소형주로 대표되는 러셀 2000 지수가 PER 1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배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주가 랠리가 있는 이유는 실적이 그래도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상승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런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이제 상승 국면으로 변화된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형주 랠리는 지속되지만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살아 있고 차입 비율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그런 선별적으로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와 중소형주 모두 잘 가려면 시장의 상승이 온기가 확산이 되려면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악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린란드를 표현해서 지금 이 필두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국제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수차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더불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이슈인데 좀 달라진 점을 보자면은 여러 번 이제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투자자분들이 좀 면역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는 증시가 급락이 있어도 추가 매수세가 그 다음에 있어서 금방 급락세를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락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 리스크로 번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실질 공급망에 붕괴가 있거나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금융에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번진다든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지금 주식의 상승을 꺾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셀 아메리카 우려가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비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 또 커집니다. 한국 증시 물론이고요. 일본 증시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본부장님. 하지만 일본도 우리가 매크로 이슈를 봐야 되는 게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정부의 확대 재정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 좀 짚어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 재정과 통화 긴축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거를 지금 확대 재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특정 기간 동안 면세해 준다든지 이런 지금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에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먼저 수요 단에서는 원래는 중앙은행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본 국채를 매수를 덜 하게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완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채권 발행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중심으로 10년물 중심으로는 거의 역사적 최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이런 지금 일본 금리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것도 좀 불거지고 있긴 네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긴밀하게 엔 달러 환율은 좀 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이슈도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은 제한적일 것이다 짚어주셨고, 자 이제 내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금값이요, 온스당 5,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금값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하십니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사실 올랐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올해에도 1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에도 계속 단발성으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지 자산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 2년간 지속된 트렌드인데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을 대신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환경 때문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네. 금리 인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도 금이 투자 매력도가 높은 자산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에도 금은 매력이 높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채권 시장보다는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식 시장 비중을 늘려야겠다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 좀 세워주시죠. 기본적으로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주식 비중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 아니면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지금 현재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작년과는 좀 다른 점이 올해에는 AI 관련된 성장주도 투자하되 앞서 이제 언급되었던 금리 피크아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처럼 다변화된 분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흥국 쪽도 좀 분산 투자해서 선진국 외에도 신흥국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유효한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식 외에는 저희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금리 인하 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산군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채권 비중을 일부 담아가되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주식을 더 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 채권 외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를 대비해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한 10% 내외로 금을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강영수 KCGI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